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즉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을 한 번에 알아보는 몰아보기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과정을 통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이후 소련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러시아 혁명이라고 통칭하는 이 사건은 엄밀히 2월 혁명과 10월 혁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월 혁명은 제정 러시아, 즉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혁명이었고 10월 혁명은 볼셰비키, 즉 레닌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는 이후 냉전이라는 이념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출발점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러시아 혁명은 1914년부터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탈하게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유, 그리고 전쟁에서 이탈하게 된 과정, 더 나아가 소련이 탄생하게 된 과정까지 복합적인 내용을 한 번에 꾹 눌러 담아 보았습니다. 그런 20세기 초 러시아는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로마노프 왕조의 통치 아래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이었던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유럽의 정치 체제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1870년 제3공화국으로 출범했고 그 외의 대부분 국가들은 군주가 군림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군주제를 유지하던 국가 중 대부분은 입헌군주제를 도입했거나 혹은 일부 의회제적인 요소들을 혼합해 군주제라는 체제를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끝까지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06년이 되어서야 두마라는 이름의 의회를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군주제가 유지되고 있었죠.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를 비롯해 러시아의 황제들은 황제의 권력을 국민이 아닌 신에게서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말인즉슨 황제는 헌법, 의회 따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군주라는 뜻이었고 이는 상당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자 정치체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은 19세기 후반부터 급격한 산업화를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 인구는 급증했고 노동계급이 성장했죠. 뒤늦게 시작된 러시아의 산업화는 기형적인 산업화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뻗어가기 시작한 산업혁명은 민간자본과 상공업 계층의 성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발전은 부르주아지, 즉 자본가와 중산층의 확산을 이끌었고 이들은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해 입헌주의가 확산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추진한 산업화의 문제점은 철저히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점입니다. 산업화의 주도 세력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였고 투입되는 돈의 대부분은 외국 자본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생적으로 성장한 자본가 계층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서유럽은 경공업의 발전으로 시작해 점차 중공업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병행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러운 도시화가 진행될 수 있었죠. 그러나 러시아의 국가주도형 산업화는 철강, 석탄, 철도 등으로 대표되는 중공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돈바스 지역 등 일부 대도시에 집중된 현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인 80% 이상이 농민이었는데 1861년에 공식적으로 농노가 해방되긴 했으나 실질적인 자영농은 부재했습니다. 여전히 지주들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농민들은 지주들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턱없이 낮은 생산성, 과도한 세금 부담, 늘어가는 인구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농촌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 산업과 농업 간의 극단적인 단절이 발생했고 근대적인 중산층 없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했던 농민들과 소수의 도시 노동자, 그리고 극소수의 귀족이 존재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동계급 역시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서유럽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노동계급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정당활동 등 제도권 내에서의 권리투쟁의 역사가 이어졌고 이에 따른 사회주의 운동도 합법적인 정치활동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농민 출신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도시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운동은 급진적인 형태로 발전했고 파업, 시위가 발생하면 곧바로 무력 진압하는 등 정치적인 억압이 가해졌죠.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자 계급에게 양지에서의 합법적인 활동을 통해서는 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제도권 밖에서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혁명적 방식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정 러시아 후반부의 문제점들을 이 짧은 스크립트 안에 모두 나열할 순 없지만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러시아 제국의 체제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때는 1904년 2월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무대로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러일 전쟁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었죠. 앞에서의 언급처럼 당시 러시아 내부는 구석구석 문제점으로 가득 찬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황실과 정부는 이러한 내부 위기 타개용으로 일본과의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를 결속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해 체제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견될 정도로 일본은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넓었던 러시아 제국은 극동 지역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을 수 없었습니다. 단선철도였던 시베리아 철도로는 병력과 물자 수송에 한계가 있었고 러시아의 불안한 내부 상황 역시 더더욱 전쟁에 몰두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쟁 도중에도 러시아는 연일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고 툭 건드리면 내전으로 번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즉 국민적 단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적인 지지 기반 자체가 약한 상태였죠. 반면 일본은 전쟁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거쳤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상태였고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욕, 그에 상응하는 국민적인 단결 속에 총력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도록 이어진 전쟁에서 러시아 국민들은 연일 패배 소식을 접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민생 경제는 파탄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식량난이 이어졌고 거리 곳곳에는 절망적인 현실에 처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도시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의 노동을 하며 터무니없는 저임금과 산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은 금지였기 때문에 권리의 개선을 요구할 창구는 없었죠. 그렇게 민중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고 거기에 전쟁이라는 기름이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1905년 1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10만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겨울 궁전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성화 니콜라이 2세의 초상화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비폭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었죠. 그들은 아버지와 같은 차르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궁전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러시아의 문제는 악덕한 관리와 자본가였지 자애로운 황제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이미 수도를 떠난 상태였고 정부는 군대를 배치해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군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약 1000명 가까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고 이 사태를 피해의 일요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황제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으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총탄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혁명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철도, 광산, 공장 가동은 중단되었고 농민들도 폭동에 가담해 지주들의 토지와 저택을 불태우는 등 그야말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흑해 함대 소속의 포템킨호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며 군대마저 동요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905년 10월 러시아어로 평의회라는 뜻의 소비에트, 노동자, 병사, 농민 대표로 구성된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파업 기구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의 협상, 파업 지휘, 심지어 치안 유지까지 담당하며 정치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소비에트에서 젊은 혁명가 트로츠키가 핵심 지도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의 구성원이었던 노동자, 병사, 농민들은 사회에 가장 피폐하고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이 극심한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유주의보다는 급진적인 사상에 끌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회주의자들이 소비에트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마비되자 니콜라이 2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10월 선언을 통해 두마를 설치하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인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개혁을 약속했죠. 하지만 이는 혁명 진압을 위한 시간 벌기였을 뿐 정부는 곧바로 강경한 탄압을 이어갔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두마를 해산할 수 있었고 여전히 황제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죠. 국민이 기대했던 개혁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동체제 아래 정치적 탄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불타올랐던 사회 분위기는 조금씩 잠잠해져 갔고 러시아 제국은 가까스로 체제를 유지하며 1905년의 혁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905년에 일어난 피해의 일요일 그리고 이어진 혁명의 과정들은 1917년에 있을 혁명과 구분하기 위해 1905년 혁명 혹은 제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는 훗날 있을 더 커다란 혁명을 예고했고 10년이 채 되지 않아 이를 더욱 앞당긴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지난 러일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사회가 제대로 복구도 되기 전에 러일 전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그동안 쌓이고 쌓인 러시아의 모든 모순들이 폭발 직전 상태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1915년 독일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대공세로 인해 러시아군은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폴란드를 내주고 후방으로 대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6년 브루실로프 공세를 통해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을 일시적으로 붕괴시켰으나 여전히 러시아군 전체의 구조적인 한계로 전선 확장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고, 이어 독일군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은 전쟁 역량을 더욱 상실했습니다. 경제는 붕괴되어 식량난과 물가 폭등이 이어졌고, 병사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탈영병이 속출했습니다. 황실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가 최고 사령관이 되어 전선으로 떠나자 수도는 황후와 괴승을 라스푸틴이 장악했고, 민심은 완전히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병사들마저 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장교에게 총을 겨누고 조직적으로 부대를 이탈하는 등 그 무엇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시에서는 빵 배급제가 실시되었고, 빵 한 조각을 받기 위해 줄 서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겨울철 난방도 부족했고, 실업자는 속출하고 있었죠. 그리고 1905년 혁명 이후 살아남은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들이 여전히 지하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파업을 지도하고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1917년 율리우스력으로 2월 23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페트로그라드의 여성 노동자들이 전제정 타도, 빵을 달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생계형 시위는 점점 도시 전체로 번져나갔고, 이틀 만에 2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으로 번져갔습니다. 노동자, 학생 할 것 없이 모두가 길거리로 뛰쳐나왔죠. 모든 공장들은 가동이 중단되었고, 사실상 도시는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길료프 전선에 있던 니콜라이 2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투입해 진압할 것을 명령했고, 곧 수도 주둔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시위대 쪽에 붙었고, 오히려 정부를 향해 총구를 겨누기 시작한 것이죠. 병사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무기고를 점령해 10만 정 이상의 무기를 확보하는 등 사태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두마 해산을 명령했으나 두마는 이를 거부했고, 임시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죠. 혁명군이 철도, 통신, 병참 모두를 장악하게 이르자 수도 주둔군 사령관 역시 통제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황제의 복귀 길마저 철도 노조에 의해 차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결국 율리우스력 3월 2일 니콜라이 2세는 군부와 정치권의 압박 속에 퇴위를 결정했습니다. 동생인 미하일 대공에게 황위를 계승하려 했으나 미하일 대공이 이를 거절했고, 이로써 약 300년간 이어진 로마노프 왕조와 함께 제정 러시아는 막을 내렸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과도기에 돌입했습니다. 두마 출신의 자유주의자와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노동자와 병사들이 중심이 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가 군대, 철도, 통신 등을 장악하며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이중 권력 체제로 들어섰죠. 그리고 아직까지 1차 대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혁명도 끝나지 않았죠. 1917년 4월 스위스에 머물던 볼셰비키의 리더 블라디미르 레닌이 러시아로 귀국하면서 러시아는 다시 한번 혁명이라는 격변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러시아가 1차 대전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10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으며 소련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1917년 두 차례의 러시아 혁명 중 첫 번째인 2월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월 혁명에 이어 두 번째 혁명인 10월 혁명에 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10월 혁명으로 인해 러시아는 볼셰비키라 불리는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고, 이듬해인 1918년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러시아는 소련이라는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죠. 그만큼 러시아 혁명은 전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은 커다란 사건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10월 혁명입니다. 그럼 1917년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혁명을 주도한 블라디미르 레닌, 그리고 그가 이끈 볼셰비키에 집중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2월 혁명 이후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하며 제정 러시아는 막을 내렸고, 러시아는 이중 권력 체제라는 과도기에 돌입했습니다. 두마의 자유주의자, 부르주아, 구체제 관료 일부가 중심이 된 임시정부, 그리고 노동자, 병사들의 대표로 구성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로 나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중 권력 체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중들은 압도적으로 소비에트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임시정부는 부르주아 정부, 상류층을 대변하는 구체제 정부로 보였고, 반면 소비에트는 그들이 만든 대중 조직으로서 민중의 권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빵과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대중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경제 붕괴와 사회 불안은 계속되었으며 굶주림과 기한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임시정부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프랑스 등 협상국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가의 명예를 살리고 승전국으로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군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대중이 더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던 소비에트마저 점점 임시정부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비에트는 임시정부의 전쟁 지속 요구를 수용했고 대중이 요구한 토지개혁, 하루 8시간 노동제, 공장 통제권 등은 보류하는 등 오히려 급진적인 대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민중은 소비에트가 대중의 편에 서서 임시정부의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주길 원했으나 소비에트 지도부는 기득권층과의 협조를 선택하며 민중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소비에트의 지도부는 맨셰비키 그리고 사회혁명당 등의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대중의 바람과는 다른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들의 마음을 가장 잘 간파한 집단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그 유명한 볼셰비키였습니다. 그럼 소비에트의 주요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던 맨셰비키와 지금부터 등장할 러시아 혁명의 주인공 볼셰비키가 과연 무엇인지 잠시 이들의 탄생 과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에는 급진적인 운동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농민을 중심으로 한 인민주의자들, 나루드니키라고 부르는 청년 운동가 집단이 러시아 농민 공동체를 토대로 한 사회주의 체제를 외치며 등장했습니다. 도시의 지식인들은 농촌으로 내려가 민중을 계몽해 자발적인 농민 봉기를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들을 낯선 이방인 정도로 여겼고 결국 나루드니키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러시아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유입되었습니다. 유럽의 망명 중이었던 게오르기 플레아노프는 러시아 최초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조직인 노동해방단을 창설했고 나루드니키의 농민 중심 혁명을 비판하며 산업화에 따라 노동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곧 도시의 발전과 함께 마르크스주의는 점차 확산되었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돈바스 등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계급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8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노동자 혁명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탄압으로 곧 해체되었고 이후 해외 망명자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사회민주노동당의 핵심 인물로 그 유명한 레닌, 마르토프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3년 런던에서 열린 제2차 당대회에서 사회민주노동당은 레닌파와 마르토프파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먼저 레닌은 당은 혁명의 도구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은 철저한 혁명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중앙 집권화된 명령체계와 엄격한 통제 아래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소수 혁명가가 주도해 급진적인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마르토프는 보다 넓은 지지계층을 확보해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하고 중앙 집권적인 명령체계보다는 느슨하고 민주적인 형태로 운영하길 원했습니다. 즉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의 입장 차이는 런던 당대회에서 표결에 붙여졌고 투표에서 승리한 레닌파는 다수파라는 뜻의 볼셰비키, 그리고 마르토프파는 소수파라는 뜻의 맨셰비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실제 득표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이후로도 당원들의 견해는 수시로 바뀌긴 했으나 이때부터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라는 명칭이 고정되었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의 1905년 혁명 이후 갈수록 이들의 노선 차이는 심화되었습니다. 볼셰비키는 무장봉기, 빠른 체제 타도를 지향했고 맨셰비키는 온건주의자들로서 이펀 제도와 협력해 점진적인 사회주의 발전 노선을 지향했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2월 혁명 초 소비에트를 구성하고 있던 주요 지도부는 맨셰비키였고 이들은 급진적이었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볼셰비키의 레닌이 러시아로 귀국하면서 또다시 본격적인 혁명의 기운이 러시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2월 혁명 당시 레닌은 스위스에 망명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으로 나라가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러시아로 귀국을 결심했죠. 하지만 당시 유럽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귀환 경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닌과 접촉한 국가가 바로 러시아의 적국이었던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레닌의 귀환을 통해 러시아 내 혼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독일은 레닌 일행의 열차의 일부를 제공했고 이를 흔히 봉인열차, 밀봉열차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스톡홀름을 거쳐 핀란드 국경을 넘고 최종적으로 율리우스력 3월 23일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했죠. 볼셰비키 지지자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맨셰비키, 사회혁명당 등은 레닌을 독일의 첩자, 제국주의의 공작원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했죠. 그러나 대중의 지지는 곧 레닌 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레닌의 4월 태제였습니다. 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17년 율리우스력 4월 4일, 레닌은 총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정치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완전히 거부한다. 즉각 전쟁을 중단한다. 토지를 몰수하고 농민 자치를 촉진한다. 모든 산업과 은행을 국유화한다. 새로운 국제주의 혁명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4월 태제의 내용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라는 말이었습니다. 부르주아 의회가 아닌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 즉 기존의 이중 권력 체제를 종식시키고 소비에트 중심 국가 수립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레닌의 연설은 대중의 심리를 완벽히 포착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피로, 식량 난, 토지 갈등 등 대중들의 목마름을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임시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타도를 주장하며 기존의 사회주의자들과도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죠. 이는 심지어 볼셰비키 내에서도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평가될 정도였습니다. 스탈린, 카메네프 등도 처음에는 임시정부에 일정 부분 협조할 정도였죠. 하지만 레닌의 이러한 주장은 빵, 평화, 토지 등의 대중 구호와 맞물려 점차 민중의 지지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4월에서 6월 사이 볼셰비키는 소비에트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갔고 공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무장 민병대 레드가드를 조직화하며 힘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곧 지방의 소비에트에도 적극 진출하며 각 지역의 소비에트에서 다수파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17년 7월 초 페트로그라드에서 무장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일명 7월 봉기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노동자, 병사들이 임시정부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것이죠.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지도부는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볼시에비키를 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닌은 잠적했고 트로츠키 역시 체포되었죠. 그런데 곧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총리였던 케렌스키는 코르닐로프 러시아군 최고사령관을 이용한 좌파 탄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르닐로프가 독자적으로 군대를 페트로그라드로 진격시키는 반혁명 쿠데타를 시도해버립니다. 그러자 급해진 케렌스키는 오히려 볼시비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고 곧 레드가드와 소비에트 병사들이 코르닐로프가 주도한 쿠데타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볼셰비키는 혁명을 지켜낸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새로 구축할 수 있었고 무장 봉기를 정당화할 수 있었으며 임시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르자 볼셰비키는 소비에트 내에서도 완전한 다수파로 전환했고 트로츠키가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볼셰비키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자 탁월한 연설가였던 레프 트로츠키는 곧 다가올 무장 봉기의 지휘자 역할을 수행했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트로츠키는 이를 통해 철도, 통신, 병영, 무기고 등 페트로그라드의 핵심 거점들을 치밀하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력 10월 25일 볼셰비키가 주도한 군대는 임시정부의 청사였던 겨울궁전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시설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들은 사실상 무혈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임시정부는 붕괴되었고 이것이 바로 지난 영상의 2월 혁명에 이은 10월 혁명입니다. 편의상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다음날 바로 평화에 관한 포고와 토지에 관한 포고를 발표하며 1차 대전에서 즉시 독일과 강화하고 전쟁을 끝낼 것, 그리고 토지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917년 러시아에서 있었던 두 차례 혁명,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을 거치며 결국에는 레닌과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았고 곧 이들의 주도 아래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쿠데타 직후 볼셰비키 중심의 새 정부 인민위원회가 출범했고 초대 주석 자리에 레닌이 앉았습니다. 이들은 장관 대신 인민위원이라는 혁명적인 용어를 채택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널리 알렸죠. 그리고 당시 1차 대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중에게 평화를 약속한 볼셰비키는 곧 독일과의 단독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레닌 입장에서는 전쟁이 지속된다면 그들이 겨우 성공시킨 혁명이 곧바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독일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더라도 반드시 강화에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917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브레스트 리톱스크라는 도시에서 독일과 러시아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대표가 트로츠키였는데 회담 과정에서 트로츠키가 전쟁도 평화도 아니다 라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자 독일은 이를 무시하고 재침공을 개시해 페트로그라드를 압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더욱더 굴욕적인 강화 수용 압박에 몰리게 되었죠. 그리고 1918년 3월 3일 러시아는 독일과 조약 체결에 서명했고 이를 브레스트 리톱스크 조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3국, 핀란드, 그리고 폴란드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브레스트 리톱스크 조약은 굴욕적인 항복에 가까운 조약이었지만 레닌 입장에서는 볼셰비키 정권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죠. 이로써 연합국의 커다란 축이자 동부 전선을 담당하며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싸웠던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처럼 1917년 러시아 혁명은 2월 혁명, 10월 혁명 두 차례의 혁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이들이 러시아를 완전히 손에 넣기까진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혁명 직후 곧바로 반혁명 세력들과 내전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전을 적백내전 혹은 러시아 내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셰비키의 붉은 군대는 백군, 즉 반혁명을 위해 일어난 구제정 러시아군 세력들과 그 외의 맨셰비키, 사회혁명당 우파, 아나키스트, 각종 군벌 등 여러 집단과 약 5년간 내전을 벌였죠. 그리고 1922년 약 5년간의 내전에서도 승리한 볼셰비키 정권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또는 해석에 따라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공화국은 형식상 자치였지만 실질 권한은 모스크바 중심의 공산당에 집중된 일당 독재 체제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평의회였던 소비에트 역시 형식만 남았고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공산당에 집중되었죠. 그리고 볼셰비키의 리더로서 혁명을 주도하고 소련의 창립까지 이끈 레닌은 초대 인민위원장을 맡으며 초기 소련과 공산당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러시아 혁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